소리가 너무 커서. 일종의 공작이죠. 김종현님, 이건 공작이죠. 공작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네네. 뭐 이걸 일단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행정관이 아마 3급 정도, 2급, 3급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나의 언행이 대통령이나 또 이 정권에 누가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조금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나 또 당 대표에 대해서 그냥 저급한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하는, 왜냐면 김종현님이 또 청와대 근무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이 막 가득 들어있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대화의 내용들, 지난번 총선 공천 때 뭐 이용호 비서관 공천 그 즈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얘기까지 쭉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출세할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 방법을 쓰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오직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와, 이런 사람이 그리고 보안 의식도 전혀 없고. 자기 필요에 따라선 영부인이나 대통령도 공격하라고 사주를 하고, 그렇죠. 또 자기 필요에 따라선 당대표도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이 공직자로서 이건 쓸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거기 근무했다는 것만으로도 와, 정권에 정말 누가 되는 일인데 김대남 씨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이거 인사 잘못된 것이고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이러고 있죠. 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왜냐면 적과 협잡해서 향후 아군의 대표가 될 사람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한 사건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대통령실에서 노발대발을 해야 해요. 왜냐면 녹취를 그렇게 나오잖아.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 좋아한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죽도록 한 대표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을 발끈해야죠. 네네. 그래서 당은 뭐 하고 있냐? 이건 그냥 조사하지 말고 TF를 구성하라. 그 TF 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이 됐던 누가 됐던 위원장을 무기 있는 사람 앉혀서. 왜냐면 조정훈 의원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75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총선 100세에서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조정훈 의원 위원장 돼가지고 명명백백의 이걸 가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건 제가 볼 때는 개인 차릴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게 선임 행정관이고 그러면 저런 혀의 행위를 저 매체화해서 협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사람이 뭐가 있냐는 거죠. 한 대표를 공격해서 타격을 주면 김대남 씨가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다. 그냥 외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타격을 줬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총선 때 여론조사했던 내용 자체가 대립이고 이게 대립인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아느냐 이거예요. 그럼 조직적으로 누가 이걸 알려줬다는 거고, 이 알려줬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위와 관련된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서울보증보원 상근감사를 받잖아요. 이거 여기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초이스 했다는 거예요. 나 이 자리 보내달라. 자기가 마음대로 간 거예요. 가고 싶은 자리를. 그럼 이 자리를 갈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따져보면 이건 배우가 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상조사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제까지 인내시도 없고 관여만 없고 서로 알지 못한다고 했으면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청나게 이 녹취 파일을 보면 모욕이다. 모욕이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특검 한해 뭐 탄핵원에 막 벼르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가야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거 앞장서서 막아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감찰을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왜 별것도 않고 감찰을 하느냐. 이거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을 선뜻 이해가지 않아요. 오케이.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당히 좋은 자리에 가신 거거든요. 선임행정관, 그리고 선임행정관이 2급에서 3급 근데 3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아무나 데려와서 다 그냥 좋은 급수 꽂아줄 수 있는 걸 바꿔놔가지고 공직 경력이나 전문직 경력이 없으면은 바로 그 급제 만든 걸 꽂을 수 없어요. 좀 낮은 선임행정관 중에 가장 낮은 급수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과 그 사람 그분 황모 회장 얘기를 계속 나온 거지만 그분의 첫 번째 사위는 검사, 두 번째 사위는 경찰, 막내 아들이 지금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 인사, 검찰 인사 나올 때마다 그분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지금 황모 행정관이 지금 신인사회 비서관실에서 실세다라는 얘기가 이미 타당하고, 저는 아마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본인의 힘으로 김건희 여사 뭐 연락을 했다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도 황 행정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을 것이고, 공격사주 그러니까 만약에 밝혀낸다면 이 공격사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 황 행정관과 연락한 내역이 있는가, 이거를 밝혀보면 되는 건데 그 핸드폰 주겠습니까? 핸드폰을 볼 감찰 권한이 당연히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낼 수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 이거 밝혀내자. 자, 관련된 행정관들 다 핸드폰 제출하면서 정말 마음 먹고
갖고 밝혀내보자 한다면 뭐 공직기관에서 그쵸 공직기관에서 상담을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겠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알고 추측할 정도면 그 국민의 측이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실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황모 행정관이다라는 거고 실제 감찰을 해보면 그 사람과의 연결 라인이 나올 것이고 그럼 문제가 되니까 아마도 이거는 감찰 제대로 못할 것이고 덮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성춘 부의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 찾아보세요. 이제 찾아봐. 아니면 당에서 지금 감찰에 들어갔는데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당에서 뭐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렵죠. 네, 왜냐면 당에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네, 본인의 동의와 본인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밝힌다 이러고요. 못한 거지. 사람들이 혹시 이쪽에 있다고 본다면은 이제 마음껏 좀 막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정당하지도 옳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해당 행정과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한다. 지난 3월에는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가 얻었다. 라는 얘기도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 있어서 논란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하지 못하는 독대를 김태남 씨는 했군요. 김채구 의원님. 그런데 일반식이 없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야당으로서는 반색할 만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못한다면 뭐 특검으로 가는 하이패스 발급받은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분명히 밝혀내야 되죠. 그 여당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1년 가까이 저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기자를 몰랐을까요, 과연? 김건희 여사 대선 때 7시간 녹취록, 그 다음에는 명품백 다 관련 있는 그런 기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심성 없이 그런 통화를 저렇게 막 해대고 대통령에 대한 막 비난, 비판 막 이런 저급한 용어 사용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뭐 표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 막 쓰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대남 씨가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선 때 본인이 용인에서 밀렸잖아요. 그리고 안 됐는데 그 이용호 비서관이 됐고 그 과정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했다라는 막 얘기들을 했는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펄쩍 뛰고 있고 허풍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허풍쟁이가 그 연봉 3억짜리 보증기계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 맥락상 뭔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일종의 어떤 보상 아니야? 그렇죠. 7월 15일날 그런 지금 내부에서 감사 임명하는 그런 인사위원회 내지 이런 게 열린다는 거를 김대남 씨가 모르고 그런 통화를 통해서 이른바 공격 사주를 했겠느냐. 예. 이게 이제 그 신조국 총장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게 아무래도 정말 기묘하다, 기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일면식도 없고 대통령실 관계 없다면 당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 격려해줘야죠. 네. 그리고 제대로 진상규명해라. 이거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당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에 화를 내고 있으니까 화를 낼 지점이 대상이 누구인지 김대남 씨한테 화를 내던지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왜 올바른 그 감찰을 하려고 하는 당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비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다는 거죠. 성낸 사람이 뭐한 거 아니야? 그렇죠. 김광석 변호사님. 연봉 3억이 기사 딸리고 비서까지 있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를 일으킨 분이 서울 보증 상금 감사 자리를 계속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 또 궁금하고 그만둬야지. 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내부에서도 뭐 징계 절차랄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그냥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면 네네 배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당연히 선행되는 게 맞아요.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마치 배후에 있는 세력이 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네,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서 촬영되고 되고 기사가 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네. 골프장 가면 공공기관 감사장 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참에 그렇죠. 문제가 촬영 기사 딸이 촬영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연봉도 최대 뭐 3억이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대남 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사적으로 보면 명예훼손 정도 될 수 있어요. 누구의 명예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는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김대남 씨와 배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고 하면 사실 휴대폰 압수하면 굉장히 쉽게 밝혀질 수 있거든요. 휴대폰 보면 나옵니까? 그렇죠. 포렌식 하고요. 뭐 다 지웠겠지만 그다음에 통화 내역 같은 거 전체적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면 저 사실은 휴대폰이 숨긴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사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화영 변론회가 열렸어요. 아니 1심에서 징역 9년이 넘는 징역을 받은 범죄자를 불러서 제1거대 야당이 변론회를 열어줬다라는 많은 언론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제 이렇게 나긋나긋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씨를 민주당이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연어 술판 근거 없는 내용들의 밑자락을 제1 정당이 깔아줬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13135 소위 말하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박영철 씨, 안부수 또 그 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두 달 정도 천시도 불러왔고 또 다시도 맞추고 이 과정에서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연어 출판을 벌이며 검찰이 이화영 씨를 회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 나오고 제기하지 있어. 못했는데 여기에 갈비탕하고 짜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화영 씨 같은 주장들 이런 얘기들 이제는 식상하죠. 있음을 앞두고 막판에 이화영 씨가 이런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라는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어나고 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가 일축을 했습니다. 어머니 처벌이 불가피하다. 어마한 정말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그 연어 출판 아, 이래. 9년 6개월이나 유죄를 아, 선고하는 대체자가 파는데 지나가기가 참. 범죄자를 국회로 불러서 갈비탕하고 짜장 얘기까지 거기서 또 이런 장면 좀 처음 봤어요. 아, 먼지. 현재 수감 중인 피의자를 불러다 청문회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저건 예법입니다. 현재 이제 청문회는 국정조사법에 근거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피의자를 내세워서 형사 소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향을 미칠 소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화영 피고인이죠. 피고인 피의자를 지금 청문회에 불러서 마치 변론장을 만들어준 것 같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했던 이야기는 재판장은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화영 씨가 다 했던 이야기고 그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비합리적인 변명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20, 30 뭐 가봐야 되겠지만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1심에서는 비합리적인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도록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난 자꾸 우리 국회 현재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치의 실종입니다.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반영과 이해, 두 번째는 제도적인 철저입니다. 지금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특히 제1당이고 압도적인 다수당이라 해서 국회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철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사면권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누구나 친한 사람이 오면 사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차 철제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철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근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한이 있다 해서 탄핵이 대표적인 게 지금 저기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법적으로는 국회에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판사에 대해서 탄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제도적인 자제를 철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과 사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하겠다 뭐가 문제냐? 법대로 하겠다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우리의 규범이고 철제이고 형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관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타깝고 저런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저 청문회 자리가 이른바 이화영 씨의 뭐 연어 술판과 갈비탕 짜장면과 같은 이야기에 밑자를 깔아준 것뿐 아니라 9년 6개월이나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씨에 대해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다, 힘내라 등등 민주당 야당 인사들의 이 이화영 변론장이 됐다는 부분도 비판의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자그마치 111번을 검찰청으로 불러낸 검사 방식도 뭐 환호하고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방식이었을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탄핵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도 궁극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도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어제 저 자리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뭘 먹었는지 메뉴만 나온 건 아니냐 라는 조롱도 나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진행 방식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상용 검사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는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 씨와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고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 새끼야. 이화영 너도 부인이 말을 입 벌구나? 앞으로 박기태 군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권을 준비합니다. 자, 김영민 의원님 신문해주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니까 발언권이 준비될 거예요. 자, 아까 못 들었어요. 다시 속기를 보세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법사위원장이 정치 전환의 성춘 부의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아까 의사 발언을 그 법사위원장께서 좀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양상도 나왔는데 발언권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중시하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 발언은 독려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뭐 힘내라 이화영 씨 입에서는 뭐 근거를 대지 못한 여러 가지 회유 의혹들만 나왔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장면 이외에도 지금 어제 그 청문회 자리 자체가 매우 뭐 우리가 올 이번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많이 봐왔던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발언을 막고 뭐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 자리가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증인들의 발언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뭐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말하는 게, 그러면 그 증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면 박규택 의원에게 최대한 뭔가 발언권 정지조사는 이후에 다 나왔으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짓말쟁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왔으니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쟁이인지를, 아니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득한다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답을 잘 못하네. 당연히 정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그 다음 이 항소심에 스모킹 건 내지는 아니면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작년 7월 12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변호인과 접견한 그 내용의 녹취록이거든요. 주진우 의원이 그걸 일부를 틀었습니다. 일부를 틀면서 질의를 했고, 그 일부 튼 녹취록만 들었을 때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그거 갖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뭔가 공격할 만한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부만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 전체 녹취록이 배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아서 저도 전체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지 못하나, 그 내용이 양측에서 주장하기에 때로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국민들 앞에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면서 밝혀주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왜냐면 그게 1심 때 재판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건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자료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주는 게 국민들에게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연출된 모습은 서로 보상과 좀 서로 의사진행 강해 이런 모습은 보여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갈비탕 연어 등이 동원됐다는 주장인데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화영 씨의 저 공개된 발언과 전혀 다른 맥락의 이화영과 김용태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 녹취, 지난 7월이었죠. 그게 국회에서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내용을 전하는데 굉장히 좀 두렵다 라는 본인의 심경을 토로한 부분이다. 검찰이 다 회유한 거다. 나는 겉으로 드러난 이화영 씨 주장과는 상호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는 김성태 한 줄로 좀 다르다. 한 줄로 없어. 바람이 좀 가지 마죠.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쓰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변호사님 여기 당황했구만. 경찰과 그러한 상황을 네 목소리 맞지? 상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거 보면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정황이 나오고, 변호사들도 대납을 해줬더니 갖고 오셨네요. 빼출하겠어요. 무슨 사기꾼 겉으로 양아치를 취급을 하는 이 새끼들이. 검찰 피해자다라고 했지만 본인의 변호사와 은밀히 접견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두렵다. 그건 굉장히 크다. 그냥 세간에 알려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도왔다는 변호사의 대답이 아니다. 백수도 알고 있고 김성태는 알고 있다. 나는 그게 두렵다 라는 부분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녹취를 전체를 들으면 이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기소된 재판 말고도 뭔가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화영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폭로하면 안 된다랄지, 약간 무섭다랄지, 두렵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얘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 생각과 다르다. 또 다른 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녹취록 딱 틀어지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녹취를 어디서 구했어요?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박상근 검사랄지 검사들의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걸로 무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런 뭐 법사위 청문회 할 만하죠. 근데 9년 6개월을 받은 중범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녹취록에서 김성태가 알고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도와줬다라는 부분, 변호사 대납 말고 그게 뭘까요? 아니 그냥 뭐 생각해보면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 대납과 관련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없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김성태도 자기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김성태가 거의 협박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폭로할 것 같이. 그러면 그게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이화영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렇죠. 뭔가가 따로 있다. 그거 지금 재판받는 거 말고도 뭔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김성태가 뭐 자백을 한다랄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녹취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재판받는 거 말고도 거기 보면 이해찬 전 의원도 나오고 버블급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변호사 로비
뭐 법원 로비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졌구나. 그래 법원 로비는 이화영의 어떤 재판 시작된 일이 있었고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의뢰받은 사건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주는 그런 녹취록이에요.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 폭로할까봐 엄청나게 이화영이가 수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 뭐 뉘앙스 그런 느낌. 뭔가를 보면 대북송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지금 대북송과 상관이 없죠. 왜냐면 대북송은 이미 다 나와가지고 기소가 되고 그랬잖아요. 뭔가 있는데 저 뭔가가 뭔지 하지만 굉장히 파괴력 있는 범죄가 또 바닥에 좀 끝이 보이지 않아 깊고 허전한 길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곁에 있을게 꼭 막힌 하루 끝에서 널 기다릴게 너의 발걸음에 맞춰 그 언젠가 가파른 언덕을 지나 향기로운 바람을 맞이할 거야 때론 거짓말 같은 아픔을 겪어내지만 나의 손을 놓지 않을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더 예쁜 꽃이 필 거야 흐려지는 상처를 되돌아보며 웃으며 얘기 나누기 덩어리 끝에서 스스로 이루어가 부담일까 걱정돼 그럴 수만 있다면 내 힘 나눠줄 텐데 낯설고 바쁜 나라도 거르지마 제일 관심은 아프지만 지었다가도 괜찮아 풀지 못해 고민의 전부 들잖아 지금 같은 어둠이 먼저도 걱정하지 작은 불빛이 되어줄게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더 예쁜 꽃이 날이 따뜻하니까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네요. 여기 리트리버가 엄청 크다.
이게 이제 물들면 다 떨어지겠죠? 가운데 멋진 나무도